유쾌상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제가 좀 인후염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원래 같지 않다는 점은 오늘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정치인싸 일요일 방송은 녹음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토요일에 녹음을 하는데 현재 시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55만을 넘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아직 20일 정도 남아있는 거라서 뭐 100만을 넘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좀 향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숫자가 만약 100만을 넘으면 지금도 꽤 많지요. 그러니까 일단 55만도 많은 거죠. 그렇죠. 이게 원래 한 이틀 만에 이렇게 5만이 된 거니까. 넘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법사인데 이미 5만은 진즉에 넘었고 55만도 많고요. 그다음에 100만이 넘으면 이게 민심이 좀 더 이제 크게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본회의 상임위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가 18명인데 조국혁신당까지 11명이 야당, 7명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숫자 우세가 확실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하게 돼요. 근데 이 안은 탄핵소추 아니잖아요. 그래서 3분의 2여서 어렵죠. 그래서 그런데 뭐 국민동의 청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하기에는 야당도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법사에서 논의하고 법사에서 의결을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좀 그냥 국민의 뜻이 이렇다 정도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도 이미 용산 대통령실은 좀 눈여겨봐야 되고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물론 뭐 전 국민 대비하면 뭐 낮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의 대통령 이만 자리에서 물러나 주세요라는 의견이 거기에 이제 법적인 정당성 이걸 차치하더라도 55만이 넘었잖아요. 100만이 또 넘고 그러면 상당히 좀 경고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쨌든 표결까지 붙여지기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본회의 표결은 본회의 표결은 이걸 어쨌든 국민의 의사가 이렇다 정도로 해서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맞다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용산에서 그냥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어때요, 서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 탄핵이라는 거는 헌정이 중단되는 엄청나게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가 단순하게 헌법이나 법률의 위법만 된 데서 탄핵이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신임을 저버릴 만한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청원이야 할 수 있겠죠, 자유롭게. 그렇지만 이제 전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뭐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야당도 실제 탄핵을 결행하기는 불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일부 민심이 이렇구나. 이런 민심은 이제 귀를 기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수든 진보든 모든 이게 국민의 통합의 중심이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민심에 귀는 기울이되 또 이게 탄핵이 뭐 실제 진행될 거는 안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직접 준비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저는 국민동의 청원 이 탄핵과 관련해서 반대하려고 제가 이렇게 국회 홈페이지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4,705명이 대기 인원이고요. 현재 접속이 안 돼요, 지금 예상 대기 시간이 지금 대략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접속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열기가 높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서정욱 변호사님과 박성태 실장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보수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려스러운 거는 탄핵이라는 것이 그냥 너무 쉽게 얘기가 되고 있다. 국민들도 탄핵에 대해서 거부감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집권 여당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이러한 청원이 나오고, 그러니까 좌파 쪽에서 막 이거 자기네들끼리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통령 탄핵하려고 이런 식의 동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 아니야 생각 가지면 안 되고 이렇게 탄핵 청원이 나온 이 자체
부터 심각하게 좀 생각을 좀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가볍게 여길 사안이 그럼요. 아니다. 네. 당연히 가볍게 여길 사안은 아니고 서정욱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인 불행이고요. 그다음에 탄핵에 이를 수 있는 법률적인 위법 사항들이 명백해야 되죠. 그와 더불어 아까 말씀한 대로 국민적인 신임을 저버렸거나 국민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라면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탄핵의 사유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이 국정 운영을 보면 국민들이 이런 탄핵에 이를 만큼 했던 거예요. 신임을 받지 못했다. 신뢰받지 못했다. 제가 탄핵이 이르는 이 청원을 봤더니 아주 구체적이에요. 예, 실명으로 5개. 했습니다. 예, 예. 네, 실명으로 올리신 분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최혜병 특검부터 어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있었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한 대로 대통령이 이거를 단순히 반대파에서 얘기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로 현상으로 보지 말고 저는 이거 좀 엄중히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저는 박성태 실장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이게 통상 같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청원 절차를 거쳐서 청원 소위에서 검토를 해서 이걸 본회의에 상정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의견을 하고 맞아요. 의견을 답변하는 걸로 끝내는 것들이 통상 청원 소위에서의 어떤 업무였습니다. 근데 독특한 게 이번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위원장이에요. 저는 그 기존의 갈래를 깰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법사위가 또 강성들이 민주당에는 있고요. 지금 현재 국민들이 지지세를 보내는 게 20%대를 대통령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적인 청원 부분들을 저는 본회의에 저는 상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상정하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나서 처리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하겠죠. 뭐. 의결이요? 의결까지. 처리가 의결까지. 본회의 가결이 투표가 아니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본회의 말씀이죠. 투표가 이루어진다. 어쨌든 표결에 붙여서 판단을 좀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통 통상 전망을 이거는 하시네요. 그냥 상임위 안에서 이제 머물고 끝내는 게 통상이었는데 저는 그 표결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해봤고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정치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최상병 특검법 제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좀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진짜 싫어하나 봐요. 그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애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모욕감을 주는 번이나 거고. 만나자고 했는데 싫다 이렇게 두 글쎄 번 말이에요. 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러 갔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싫다고 했어도 한 전 위원장이 그래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했어야 된다. 그게 정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요. 그래서 알았어. 나도 그러면 너 별로 안 좋아해. 이건 정치가 아니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을 최소한 욕하지 못하도록 바꿔놔야 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후보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진짜 싫어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용산의 심기를 좀 읽은 것 같아요. 용산에서는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좀 당대표가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익명의 관계자들이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읽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2027년 차기 대선 후보 경쟁자 미리 좀 혼내주자. 기싸움에서 이기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추측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과 비대위원장 하면서 총선을 치를 때 아마 홍준표 시장에게 좀 먼저 전화해서 이렇게 좀 살갑게 대하지 않은 챙겨드리고. 부분에 대한 괘씸죄도 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4번 계속 만나자고 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만났어야 했다. 그래서 최소한 한동훈 애라는 발언을 더 이상 못하도록 했어야 할 것 같아요. 한 전 위원장이 지금 몇 년생이죠? 73년생입니다. 그러면은 73년생. 애라는 표현은 조금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용산 심기를 이야기했는데 용산 심기가 어떻길래 저는 대구시장이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씀이 다 맞다 봐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니까 미리 싹을 자르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좀 확보하려면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의도도 있을 거고요. 2개. 거기다가 저는
가장하게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정서적으로. 싫어요?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게요. 박근혜, 이명박. 두 분 안 맞아요. 물과 기름이야.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게 이명박 대통령 실용과 박근혜 대통령 원칙이 안 맞아요. 그다음에 안 맞는 분이 이재명과 문재인. 두 분도 이게 정서적으로 너무 틀려. 스타일이. 저는 안 맞다 봐요. 장성철 서정훈 또 한 명이 어때요? 있어요. 또 한 명. 누구냐면 이게 이준석과 안철수. 이준석 대표 안철수는 정서적으로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 시장은 이제 뼛속 깊이 보수인데 한 위원장은 이제 이념은 별로 없고 주로 이제 실용 중도 이쪽으로 가니까 서로 안 맞는 정서적으로 안 맞는 이것 플러스 그다음에 아까처럼 경쟁의 싹을 자르고 용산에 그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다.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돼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애라는 말은 안 되는 게 이준석 대표는 12살 차이 나요.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보다 12살 어려요. 근데 한 번도 애라고 안 해. 그냥 이 대표. 이거는 홍 시장이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애라는 표현은 조금 선을 넘었다라는 평가셨고 두 분이 보시기엔 어땠어요? 홍 시장님 대응? 일단 뭐 저도 이제 서정훈 변호사님 말대로 본질적으로 MBTI가 서로 틀려서 안 맞고 MBTI가 어떻길래 그다음에 궁금해지네요. 실질적으로도 네. 견제 다음 대선 주제에 대한 견제 목적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나는 우리 편이 아니다. 어디서 굴러들어온 사냥개. 그러니까 보수의 정체성에 안 맞는 후보다라는 걸 계속 각인을 시키고요. 또 하나는 어린애란 표현은 저는 몇 달 뒤에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홍준표 시장이 몇 달 뒤에 요 얘기를 꼭 할 것 같아요. 뭔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파라 내가 애라고 하지 않았냐. 일처리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정치적 내공이 부족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을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잔매에 장사 없다고 일단 때리고 보자. 잘 되든 안 되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을 전당대회까지 소환한 거는 홍준표 시장이 한 3할 정도는 덕이거든요. 근데 일단 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일단 우리 편이 아니다. 내공이 부족한 애다. 요 이미지는 계속 씌워놓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도 원희룡 전 장관은 막 너무 고맙다. 우리 선거에 나와줘서 정말 고맙다 이런 식으로 좀 상반된 분위기를 보였잖아요. 예. 이거는 일부러 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적의 적은 친구니까. 아니 그것도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얼마 전에 다른 방송 인터뷰 나가서 내가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 홍준표 시장을 많이 공격은 했지만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서 홍 시장님이 대구시장과 관련된 일 내가 뒷받침 잘해드렸고 이번에 홍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뭐 다른 분이 연락도 하고 제가 직접 또 연락도 하고 여러 가지 간절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이 마음을 풀어가지고 내가 홍 시장을 만나게 됐다. 이런 식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걸 배워야 된다니까요. 2번 전화해가지고 싫어 그렇다고 말아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10번이고 100번이고 가서 만나야 돼요. 자꾸 외부에서 아유 한동훈 안 돼요. 나빠요. 그러면은요. 그 홍 시장의 말이 대구 경북 당원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과 파괴력은 없다고 봐도 일단은 계속 한 달 동안 한동훈은 애예요. 우리를 파멸시킨 사람이에요. 라고 계속 얘기해봐요. 당원들이 어떠한 중요한 계기가 생기면 홍 시장 말이 맞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요. 근데 예, 저는 뭐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잔매 장사 없다고 정치라는 게 적을 많이 안 만들수록 좋은 거죠. 근데 홍 시장은 한동훈 후보 자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한 대로 안 맞아요. 물과 기름이라서 아무리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뭔가 협의를 하고 손을 잡으려고 해도 홍 시장 그냥 싫어요. 한동훈이.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마지막 정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저는 걸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본인이 대구를 근거로 한 말하자면 마지막 정치 인생의 어떤 그 노객으로서 한동훈만 없었으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오늘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이거 한동훈을 안 치우면 이거 불가능하겠는데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지금 하는 것들이 본인을 스스로 소멸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은 이게 본인이 지역맹주로서 한동훈이 싫다, 한동훈은 안 돼라고 메시지를 계속 주는데 대구 민심이요 한동훈한테 가봐요.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은요 쓸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대구에 대한 당원들이나 대구의 민심 자체도 좌지우지 못하는 그냥 욕은 아니더라도 좀 거친 언어만 쓰는 그런 노객이라면
국민의힘에서 뭐 나중에 대권 후보 뭐 3, 4등이라도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열차게 엑셀레이터를 받고 있지만 저는 의외로 한동훈 후보를 띄워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는 챙겼죠. 인사를 하려고 했으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른한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어른스럽지 못하게 안 만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훈은 언젠간 기회가 있겠죠 하고 당원들을 만나면서 밑작업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쌓이면 과연 홍준표 대구시장이 득을 얻을까요? 한동훈 시장이 실을 또 챙길까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길게 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메시지를 변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대권 후보로서 받이들 틈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좀 관측이 보입니다. 아니 지금 박성태 실장님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셔가지고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반대 의견을 하니까 동의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반대 의견 있으신 건지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예. 인생이나 정치도 복잡계의 세계여서 이게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의도와 다르게 어떤 게 나면 그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데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공격하는 게 분명한 이런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대항마는 누구? 홍준표. 요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뭐 이번 전당대회도 영향을 미치지만 유력 대선 주자 중에 한 명, 그 중에서도 유력이라고 했을 때 대항마가 누구냐? 원희룡 장관이냐? 뭐 오세훈 시장이냐? 홍준표 시장이냐?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내가 대항마야라고 계속 얘기하는 자리매김하는 그 포지셔닝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홍준표 시장에서 꼭 나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럼 일단은 이제 전당대회권으로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보면 국민의힘의 전체 당원의 약 40%가 영남권에 분포돼 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을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이제 논리의 구성이 펼쳐지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홍준표 시장에게 찍히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서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 그 홍준표 시장하고는 별 영향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철우 도지사가 문제입니다. 아, 이철우 도지사. 이게 달라요. 두 분이 완전 달라요. 홍준표 시장은 옛날부터 계속 배신자다, 애다, 뭐 이런 식으로 폐쇄자다. 이렇기 때문에 이미 내성이 생겨가지고 큰 타격도 없고 무엇보다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서 그렇게 대의원 장악력이 별로 없어요. 대구의 국회의원들하고 뭐 사이가 원만하거나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경북은 틀립니다. 경북에 한 군의 책임 당원이 16,000명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도 2,000명이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그만큼 대구보다 경북이 압도적으로 책임 당원이 많고 경북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근데 이철우 도지사는 홍준표 시장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이제까지 한동훈 위원장 깐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이게 저는 네. 상당히 그 경북에 있는 책임 당원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따라서 한 위원장은 이제 저는 홍준표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철우 도지사가 안 만난 거 이게 뼈아픈 부분이고 그래서 한 위원장이 뭐 아마 정치를 처음 하다 보면 낯가림도 심하고 좀 친할 것도 부족한데 또 장성철 소장 말처럼 지금에도 계속 찾아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된다. 3고 초래해서 안 되면 5고 초래하고 안 되면 10고 초래하고 계속 이철우 도지사나 홍 시장 찾아가서 계속 좀 도와달라. 이런 이제 모습이 왜 영남권이 승부처예요. 수도권의 40%, 영남권의 40%인데 그중에 대구, 경북이 부산, 경남보다 많아요. 근데 문제는 대의원만 많은 게 아니고 투표율이 높아요. 응집력도 높고. 따라서 이제 한 위원장은 영남권에 올인해야 된다. 수도권은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과제입니다. 그런 분들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성공하려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싫다고 해도 만나고 해서 좀 이 영남권의 표심을 잡으려는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그게 맞는데 거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검사 시절에도부터 쭉 얘기를 들으면 공통된 의견이 스마트하고 엘리트 같지만 인간미가 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사람 사이에 이제 부대낀다는 표현들 있잖아요. MBTI가 T 뭐 이런 느낌의. 아 그렇죠. 고딕체 T 같은 느낌인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 소장님이나 서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아 형 왜 그래? 요런 게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걸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말랑하게 주물주물하면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렇죠. 아마 가 있다면은 문 밖에서 그냥 시계 보고 한 30분 서 있다가 나오는 찍고? 장면만 그 사진이 찍힐 수 있는. 안 그래도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홍 시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본인이 만나고 싫다고 하니
뵙기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런데 합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 자체는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게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본인의 스타일로 선거를 치를 것 같고요. 저는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됐을 때 선거운동 방식을 거의 흡사하게 하고 있지 않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달랐던 거는 그때는 팬덤이 이준석은 한동훈만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은 팬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해를 갖추되 싫다고 하면 굳이 쫓아가서 그런 좀 구태스러운 선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 만날 공산도 크다. 본인의 방식대로 선거를 치르는 공산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선택을 받은 원희룡 전 장관 자꾸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씌우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배신자다 이렇게?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배신자 프레임에서 못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걸 씌우는 게 아닌가. 일단 대통령과 가장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대부분 실제 그러냐 안 그러냐를 떠나서 유승민 전 의원을 볼 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배신자 프레임을 못 벗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씌우면 그게 실질적이든 아니든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씌우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배신자가 아닌 개혁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최상병 특검 법안에 대한 한동훈 후보의 생각이 예.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강성 지지층에는 그래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배신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진보 채널 가서 방송을 하는데 저 빼고 세 분이 이제 진보 쪽 분들이었거든요.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저렇게 연임을 하고 당에서 저렇게 뭐 아부하는 사람들이 맞는 게 맞냐? 저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세 명이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지금 당내 선거하고 당 대표 되는데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세 명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잘못했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신자예요, 애예요, 저 사람은 우리를 괴멸시켰던 사람이에요, 한동훈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을 한 달 동안 계속 듣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같이 보수파 진영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유튜버 분들이 한동훈 안 돼, 나빠라고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서정욱 변호사님은 빼고 다른 유튜버 분들이. 올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본 당원분들이 그래? 한동훈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나쁘네. 이런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서 원희룡 장관도 발 하나를 들이밀었다. 그렇게 보여져요. 어쨌든 통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 배신자 프레임이.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면 통하지 않을 텐데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계속 하고 네. 있고 너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유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서정욱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조금 같은데 전에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어떤 선택, 원희룡 전 장관을 선택했고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은 견제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요. 서 변호사님이 뭔가 정리를 해주시려고 하는 순간 제가 광고 때문에 pitch 못하게 끊었어요. 먼저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이 원희룡을 선택했다 이거는 저 달리 생각해요. 선택 이런 표현이 제가 좀 보기에 틀린가요?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만 아니면 다 된다. 이 말은 이제 나경원을 밀 수도 있어요. 왜? 속마음은 원희룡도 경쟁자입니다. 근데 나경원은 대선 출마를 포기했죠. 예. 속마음은 나경원 쪽에 가 있는데 원희룡이 친윤 후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둘 다 하지만 한동훈 빼고는 관계 없다 이거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시장이 무조건 원희룡을 택했다고 아까 멘트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원희룡 선택이 아니라 그럼 한동훈 반대 이쪽이 그렇죠. 더 맞겠네요. 오히려 네. 나경원 쪽으로도 이게 심정 많이 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원희룡 후보가 이제 한동훈 보고 지금 배신자 프레임 걸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배신한 사람은 없다. 실제 이제 그 영남권의 당원들은 배신자 프레임이 한번 말리면요 상당히 그 타격이 커요. 대표적으로 유승민, 그다음에 이준석 이런 분들이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당을
상당히 어려웠구나 당을 나갔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배신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운명 공동체 물과 물고기인데 왜 그러냐면 배신하면 둘 다 공멸해요. 예를 들어 최상면 특검이 통과됐다. 예. 김건희 특검이 통과됐다. 그 다음은 한동훈 특검법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셋 다 죽는 거예요. 특검 받는 순간에. 따라서 저는 한 위원장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을 배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신이라는 용어를 자꾸 하는데 원희룡 후보도 이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나갔죠? 바른당으로. 그러면 이게 배신인가? 이건 논의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특정 개인의 인간관계를 했다 해서 이게 배신인지 저는 정치인의 배신은 국민과 당원에 대해서 이게 하는 게 배신이 아닌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 부분에 있어서 곰곰이 보면 이제 선거가 열려서 장이 열리니까 세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안 먹혀요. 이는 뭐냐면 그때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했던 그런 관계에서의 배신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굳건할 때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가 과연 굳건하느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최혜병 특검 이후에 정말 그 국정 운영을 너무 못한다 라고 국민들이 다 대부분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 라는 지지층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한동훈 후보 자체가 월등히 높습니다. 과반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배신자라는 걸 던졌을 때는 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히지 않는 프레임인데 저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한테. 이게 배신 프레임을 누가 던졌었냐면 처음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던졌어요. 배신자다. 그때 똑같은 발언을 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배신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국민뿐이다. 그 얘기를 했었고요. 원희룡 후보도 또 던져요. 배신자. 그랬더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배신하지 될 사람은 대한민국과 국민뿐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던져주는 것이고 메시지는 던져서 덧칠을 할 수 있으나 속사 자체가 펀더멘트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 토양이 탄탄하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 자체의 배신자 공격은 의외로 한동훈 후보 자체가 갖고 있는 변화 개혁에 대한 배신에서 개혁자로 이미지를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평가로도 할 수 있겠다. 조금 전에 이제 서전 부대변인께서 여론조사를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거 좀 자세히 장익한 수치나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고요. 지난 25일부터 27일 무선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고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4인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좋냐 이 물음에 한동훈 28%로 1위, 그 다음이 나경원 19%, 원희룡 13%, 윤상현 3% 순이었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물어보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동훈 55%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번엔 2위가 바뀝니다. 원희룡 19%, 나경원 14%, 윤상현 3% 이렇게 나왔어요. 약간 국민의힘 지지층 내 분위기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고 거칠고 투박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럼 누가 변화시킬 거냐? 더군다나 야당의 강력한 이재명 대표에 맞서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일단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런 기대를 걸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트라우마도 있기 때문에 정권 자체를 흔드는 건 위험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갤럽 조사에 보면 같은 조사에서 나왔던 건데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꽤 높게 나와요. 6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몇 번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국정은 너무 흔들지 않고 잘 변화시켜줬으면 좋겠어. 이런 심리가 복잡하게 있는데 근데 지난 23일 날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을 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큰 얘기거든요. 의미심장하고 어떻게 보면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연계가 잘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맡아서 밀고 가는 순간 더군다나 10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이 뜻을 같이 한다. 탄핵 소추도 가능한 숫자거든요. 야권의 192석이랑 합치면. 그런데 거기까지는 잘 연동을 못하고 적절하게 수술만 잘해줘 라는 기대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이 연계가 돼 있다. 정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박성태 실장님 분석 잘 해주셨고요. 저는 고맙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랑 어제 쭉 한번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예. 한동훈 후보 쪽에 있는 분들은 1차에서 그냥 끝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결선까지 안 가고. 네, 1차에서 그냥 끝날 것 같대요. 자기네들이 그냥 여러 군데 다니면서 당원들 직접 만나보고 접촉해보고 분위기 들어보면은 끝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동훈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 캠프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아유 그래도 이번에는 한동훈밖에 없지. 한동훈이 하는 게 낫겠네. 그런 얘기가 당원들에게 대단히 견고하대요 지금은. 그래서 한동훈이 그분들도 한 후보가 1차에서 끝날 것 같다, 될 것 같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얘기 들은 거는 그 대단히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해서 어떠한 작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작업? 네? 아니 이제 지난번 김기현 당대표 만들었을 때처럼 그냥 당원,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 좀 동원해서 한동훈 안 돼. 자 이번에는 저 나경원, 원희룡 밀어야 돼. 뭐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그 물밑에는 용산이 좀 개입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최고 권력을 가진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용산이잖아요. 뭘 그냥 얘기하시면 되지. 누구나 다. 최고 권력은 국민들이 갖고 계십니다. 원래 그러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가지고 가져가 버렸잖아. 그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한 1, 2주일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용산의 거부감, 비호감을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좀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하나의 좀 관전 포인트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여론조사 갤럽은요. 예. 20%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20%만요? 이 말은 이제 그 8대 2 중에 20%. 이거는 이제 역선택을 방지해서 무당청, 중도 플러스 국민의힘 지지자.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과반이 노는 거예요. 55. 아, 그러니까 당원의 의사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결과다.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2천만이 넘어요. 근데 당원은 80만인데 완전히 성향이 틀립니다. 옛날에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검증된 진리입니다. 옛날에 이준석 대표하고 나경원 붙을 때 그때도 24% 이상 이준석 대표가 앞섰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 투표를 열어보니 나경원 후보가 당원 중에 4% 이긴 거예요. 저는 의외로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당원들한테 선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랜 경험도 있고 당 생활이 오래 했고 더군다나 영남권에 홍준표, 이철우 다 지지자가 있고 따라서는 아마 이제 그 의대하는 1차에서는 어렵다고 봐요. 80% 당원들은요 오히려 상당히 그 원희룡, 나경원 후보가 선전할 거고요. 윤상현 후보도 3%는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일략으로 3% 놓지만 수도권에 5선이고 춘천이나 지역 여러 있고 안철수 쪽에 좀 미는 것도 있고요. 따라서는 아마 이게 1차에서는 힘들고 결선 투표 가는데 문제는 이제 한 위원장이 45% 이상 이겨가지고 50이 안 돼서 결선 투표 가면 최종 이길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위원장이 뭐 어중간하게 40%나 30% 후반대로 1등 했다. 이러면 이게 결선 가면 이게 진짜 예측 불허입니다. 이러면 따라서 이게 여론조사가 당원 여론조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상희 앵커님 저 요즘 평론계의 아이돌인 서정욱 변호사님이 우리 정치인사에 나오셔가지고 이 귀한 시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용산 대통령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원희룡 지금요. 저는 항상 이 의대한이 아니고 의대윤이다. 어차피 이게 이번 대표는 윤석열 대표 뜻이 달려 있는데 여기 윤 씨 후보가 있어서 윤상현 그 소윤이고 그건 소윤이고 대윤. 대통령실에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재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네. 예, 가만히 계세요. 좀 말씀 들어보게. 지금까지는요. 대통령이 한동훈도 오케이. 한동훈이 대표돼도 용납. 우리 건강한 당정 관계를 가자. 아직은 우리가 중립. 이 단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 관계를 약간 이게 넘을까 말까, 레드라인을 넘을까 말까 아슬아슬합니다.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도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용납해 준 거죠. 김건희 여사도 뭐 평등 성역 그것도 용납했는데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어느 선을 넘어버렸다.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먹으면요. 한동훈 위원장 떨어뜨리는 거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윤 대통령 뜻이 달려있는데 지금까지는 정리하면 중립, 용납한다. 근데 지켜봐야죠. 그 선을 넣으면 대통령이
개입할 수도 있죠. 이 열띤 취재 열기. 네. 저는 먼저 하시죠. 서정훈 변호사님의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번 전당대회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돌리고 있다. 패를.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국민의힘 한계라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첫 번째 바로잡고 싶은 게 아까 뭐 당심 뭐 책임당원 자체가 갤럽 조사에서는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 낮은 25%의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지지층은 제가 봐서는 책임당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잘한다고요? 25%가 하는 분들은 책임당원으로 봤을 때 그 수치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50%가 넘는다는 말씀을 했던 것이고요. 수치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후보의 관계는 저는 그 뭐 대통령 음모론을 좋아하지만 저는 음모론이 아니라 추측 가능한 영역에서 이를 펼쳐놓고 보면 저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약속 대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을 어차피 이재명 대표와 대항마로서 세우기 위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의 배려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그냥 김기현처럼 내 아바타야라고 내세웠을 때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한동훈도 확장성이 없습니다. 윤석열과 과감하게 차별화를 해서 정치인 한동훈을 만들어놔야 본인이 한동훈이 살아야 본인이 산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정훈 변호사 말에 동감이에요. 두 사람은 절대 서로 칼을 이렇게 대립할 수 없어요. 공생입니다. 그건 제가 좀 이견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공생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공격은 예전에 김기현 대표를 세울 때만큼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한 1, 2주의 공격 패턴을 보면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를 밟고 가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첫 번째 윤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나를 밟고 가라가 있을 수 없고 두 번째 윤 대통령이 또 그렇게 우리가 늘 봐왔지만 전략적이지가 못해요. 일단 당장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고 예전에 그 있었잖아요. 윤 대통령이 총선 끝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밥 먹자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금요일 날 전했는데 월요일 오찬에 한동훈 위원장이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런 비슷한 사례가 여러 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륜이라고 했을 때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은 전륜이야라는 게 아니라 안쪽의 얘기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윤 대통령을 전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또 여사에 대해서 친소관계 사적인 문제 없이 그냥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생기면 원래 또 여사랑도 잘 알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긴다 보다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선을 긋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그래서 둘 사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몇 달 전부터 아예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거를 연기로 하면 거의 뭐 오스카상 감이고 두 분 다 근데 그런 소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길이 완전 다르다. 인간적으로 싫어 이걸 떠나서 각자의 길이 완전 다르고 그 길을 먼저 나는 길이 다릅니다라고 얘기한 건 한동훈 위원장 측이 먼저인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을 잘 안 받았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깊은 분노, 깊은 분노, 다른 용어를 쓸 뻔했습니다. 깊은 분노가 생겼다. 이런 게 이제 거의 사실로. 근데 있더라고요. 이제 상황을 보면 왜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지금 대통령이라서 형사소추가 중지된 것뿐인데 임기가 끝나면 무조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수 정권이 다시 집권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4명 이번에 선거는 전당대회는 대권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 같은 것이에요. 다 대권 후보들이 나와서 지금 겨룬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저는 결정을 하는 구조라고 봤을 때 여기서 한동훈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내키는 데서 쳐내버린다. 그래서 정치인 한동훈을 없애버린다.
저는 이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거든요. 자기가 본인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 형사적인 처벌에 있어서 방어막이 돼줄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발로 걷어찬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검찰 출신들이 이런 설계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두 분의 분석이 약간 달라가지고 근데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1, 윤석열 2주 대통령한테 안에 용산의 공격을 좀 보면 아니 된다. 이 두 분들은 잘 모르고 서 네. 변호사님 말이 맞아요. 제일 그래요? 용산의 분위기나 생각을 잘 아는 분이니까 그러면 소설 쓰지 마세요 좀. 이거 제발. 질문 이제 드릴게요. 최근 대통령이 여권 깊숙이 저희 취재를 서정욱 TV를 많이 해보니까 보나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다시 한번 아니 서정욱 해주시겠어요? TV를 대통령께서 애청하신 그런다고 하세요? 그걸 모를라. 몰라요. 그러세요? 유튜브 보수 유튜브를 잘 본다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그 한동훈 전 위원장 빼고 나머지 후보들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용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이번 구도는 한동훈 대 반한동훈 이 구도는 맞고요. 그럼 이제 연대하는 쪽이 조금 더 그렇죠. 유리한 거 그런데 아니에요? 연대 시점이 지금 이제 그 원희룡 후보는 이제 미리 하자. 아 빨리빨리 하자. 예, 결선 투표 가지 말고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 예. 우리가 미리 연대 안 하면 1차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 빨리 한다는 게 원희룡 후보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는 이제 그 서두를 필요 뭐냐? 끝까지 가서 2등 되는 사람이 결승에서 밀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좀 연대에 대해서 이제 원희룡 후보는 사전에 빨리 하자 적극적이고 왜? 지금 하면요 원희룡 후보 쪽으로 됩니다. 여론조사해도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후보는 계속 독자적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근데 결국 가면요 반환으로 가기 때문에 윤상현까지 3명이 연대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 대통령실도 그 3명이 연대해 오면 오케이 이런 이제 지금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연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거네요. 시점의 문제인 거지. 예. 예. 근데 이제 용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되는 게 상당히 싫죠. 왜냐하면 지금 앞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거는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위원장이 맘먹으면 통과시키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걸 상당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용산과 크게 부딪힌 특히 여사 문제에 대해 있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용산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정권 뭐 재창출 이 문제가 아니라 특검법을 통해서 지금 뭐 17명 또 커져서 보면 야권이랑 같이 하면 바로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지금 손을 들고 저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거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할 텐데 근데 지금 뭐 정권 초기나 작년이랑 다른 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고 그때는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말이 먹혔는데 이미 안 먹히죠. 대표적 사건이 주진우 의원, 친윤의 대표적인 주진우 의원이 한동훈 후보 캠프로 갔거든요. 그런 게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무슨 어떤 전략 공격을 한다고 해서 먹힐 수 있는 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산이면 다 잘할 것 같지만 총선 전에도 무수한 전략들을 세우고 무수한 정세 분석이 있었는데 보니까 많이 다 틀렸어요. 틀렸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보면 알겠습니다. 박 실사님하고 의견이 살짝 다른 게 저는 주진우가 간 게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윤심 자체가 아예 한동훈 후보를 버린 건 아니다. 어느 정도 공생관계에 밑자를 깔았다고 저는 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저희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 건데 그때도 다른지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아니 이게 처음에는 보도가 나오기를 지난 금요일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단독 출마를 하면 이게 뭐 추대일지 찬반 투표를 할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발표를 할 거다 했는데 왜 이게 좀 제 요즘에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얘기하면 네. 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말을 하기가 참 수월한데 그러니까 지금 말 많이 하셨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그 연임에 대한 부담이지요. 여론의 부담들을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후보가 이재명 대표조차도 공식적으로 연임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사실상은 연임이 맞지만 공식 선언 안 했죠. 공식 선언은 안 했지만 그래도 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절차라는 것은 전준이라는 것은 어떤 후보들이 나오고 나서 좀 준비되는 게 맞은데 지금 대표 자체도 연임을 사실상은 맞지만 공식 안 한 상황에서 전준이가 먼저 혼자 출마한다는 걸 전제로 이걸 이 말하면 추대로 가냐 찬반으로 가냐 하는 것들이 뭔가 좀 국민들이 보기에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일단은 이재명 대표 공식 선언,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김두관 의원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겼고 몇몇의 후보군들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꼭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얘기하면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것들이 민주당답게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찬반 투표해야 된다. 그렇죠. 뭐 김두관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대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뭐 저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또 누가 나간다면 뭐 덜았냐고 한다. 그러니까 이 추대 이제 연임 분위기에서 나가면 뭐 거의 뭐 제정신이야. 찬물을 끼얹는 그런 뭐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김영준 의원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의 당내의 어떤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모두 다 긍정적으로 끄덕거리고 있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잠깐은 조금 숙고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뭐 민주당이 저는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일단 예측하시는지. 김두관 의원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한 명은 더 나와야 된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도. 예,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 어떤 뭐 전략 쪽에 있다면 그냥 뭐 들러리를 억지로 세우더라도 형님 좀 나와주세요. 제가 싹 지원하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나와야 돼. 모양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냥 어떤 특정 정파나 아주 소수의 의견,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예를 뭐 사회진보당이나 이런 거 다르잖아요. 진보당이나 뭐 사회민주당 이거 다르게 어떤 정규분포 곡선을 그린다면은 곡선의 반 이상을 그래프의 반 이상을 걸치고 가야 되는 정당이에요. 대중정당이란 말이에요. 정권을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그런데 대표 한 명이 나와서 그 모든 얘기를 다 한다? 당내 다양성이 없어지죠. 예를 들어 진보당이나 이런 데는 본인의 어떤 정강이나 이런 것만 강력히 주장해도 돼요. 그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 정기분포 곡선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작고 그걸 선명하게 드러내는 게 더 장점일 수 있어요. 근데 민주당과는 역할이 다르죠. 예를 들어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만 얘기해도 돼요. 근데 민주당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당대표 한 명이 그것도 연임으로 나오고 다른 후보는 아예 안 나온다? 그러면 정말 민주당을 지적하는 분들 민주당에 민주 없다. 이 얘기처럼 되는 거예요. 실질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충분히 보입니다. 이 상황까지 몰고 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히 반성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만약 나면 역사에 그냥 게 남아요.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강력했는데 그때 전당대회는 한 명 나와서 끝이었어. 추대든 찬반 투표든 그냥 그러고 끝이었어. 이건 상당히 오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누구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5점이라서 뭐 누가 나오든 말든 뭐 상관이 무슨 어쩌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4점을 하시죠. 사퇴했잖아요. 당대표 사퇴는 했지만 아직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연임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시작도 안 했다. 소장님, 덧붙이고 싶습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네, 서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민주당 분위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 차은우보다 잘생기고 차은우보다 잘생기고 손흥민보다 뛰어나고 정조보다 리더십이 뛰어나고 그런 민주당의 아버지 이런 분위기예요. 차은우보다 잘생기고 안기령 그다음에 그 손흥민만 뛰어나다는 건 정청래 그다음에 정조보다 리더십 뛰어나다는 거는 김준혁 그다음에 민주당의 아버지 강민구 최고위원 이게 뭡니까? 이 정도로 이게 1인 우상화돼 있고요. 제가 두 가지를 꼭 지적하는데 박수로 추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공당에서 찬반 투표해야 되는데 제가 주장한 거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해라. 민주당이 과반 당원이 투표 안 하면 이재명 무효다. 민주당은 대표 없이 지내라.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왜 과반도 출석 안 하면 이게 정당성이 있나요? 최소한 이게 당원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으로 찬반 투표해라.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지적하면 이게 전당대회니까 그렇지 당의 대선 후보를 정할 때도 이재명 대표 혼자 논다. 이러면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하고 물 건너갑니다. 다음에 대선 후보 때도 아무도 안 놓고 이재명 대표 1인이다. 이러면 그냥 선거 볼 필요도 없어요. 저도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거 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누구 바지 사장 내세운다고 민주당이 제대로 그 사람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은 좀 멀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 본인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내비두니까 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제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들이 그냥 이재명 당대표 후보에 대한 찬양가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민주당에게 좋고 옳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좋습니까? 민주당은 이 부분에 더욱더 많은 신경을 쓰시라라고 말씀드려요. 뭐 저도 그런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반드시 좀 그런 풍토들이 사라져야죠. 민주당이 국한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주세요. 어떤 그 지도자 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계파나 줄서기 정치가 그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아부하고 아첨하고 지나치게 뭔가 찬양하는 일조로 가면서 뭔가 본인의 정치적 득을 얻으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인간사 있을 수 있으나 지나치면은 그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 지도자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뭐야 막론하고 좀 이런 풍토는 없어져야 되는데 서정 변호사님 얘기했던 제한 부분들 뭐 들을 수는 있으나 서정 변호사님은 국민의힘 당원이잖아요. 아니요. 하여튼 부담돼요. 보수 KBS 그러니까 이사님 보수 입장에서 극우 유튜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보수 극우 유튜버의 말을 제안을 들을 리는 없지만 저는 한 가지 귀담아 들을 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못하게 흘러가면 과연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 나는 우리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연임을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연임 자체가 향후에 민주당의 집권에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라도 연임을 해라. 하지만 이 연임 자체가 민주당의 향후에 대선 집권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논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러 그냥 강성 지지층이나 옆에서 말씀한 대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연임을 떠밀려듯이 한다는 것들은 결국엔 선당 후사를 책임져야 될 지도자로서는 한번 고심의 어떤 흔적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좀 남긴 해요. 하지만 일단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당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실장님 마무리 민주당이 해주시죠. 역사가 있는 정당이잖아요. DJ의 그 국민정부를 만들었고 참여정부를 노무현 참여정부를 만들었고 그 역사가 있다는 건 역사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졌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이렇게 국정 운영이 난맥상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불안불안하잖아요. 특히 남북 군사적 긴장이 불안불안해요. 이 모든 일의 일은 물론 투표를 우리가 잘못했다. 뭐 우리가는 아니죠. 일부가 잘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정권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대선 주자가 되는 게 목표, 당대표가 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 게 역사적 책임의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한 목표예요. 그러려면 지금 연임이나 또는 단독 추대나 단독 출마 이런 부분들이 정권 획득에 도움이 되느냐? 제가 볼 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당권 후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6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서용주 민주당 전 부대변인 그리고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이번 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국 고정시켜라. 네.